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군 진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중국제 최첨단 대전차 미사일을 다수 노획했는데요. 놀라운 건 이 미사일들이 거의 사용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태국군이 이 중국제 미사일들을 자국 무기고에 편입시키지 않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 14일 태국군이 677고지 점령 과정에서 중국제 GAM-102LR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 노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공개된 중국 최신형 5세대 대전차 미사일인데 현장 사진을 보면 발사관과 미사일들이 뜯지도 않은 채 널려 있었죠. 발사 후 망각 방식의 탑어택 능력까지 갖춘 무기로 사거리는 10km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 무기가 왜 버려졌을까요? 캄보디아군은 태국군 공세의 미사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급히 후퇴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좋은 무기도 운용 훈련과 전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죠. 더 놀라운 건 태국군의 반응입니다. 최신의 무기를 노획하면 보통 자국 무기체계에 편입하는데 태국은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한 태국 국방 관계자는 이미 더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했다며 중국제 무기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죠. 그렇다면 태국이 그토록 신뢰한다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산 무기입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충돌에서 태국군은 한국산 KGB 유도폭탄을 실전에 투입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KGB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으로 LIG 넥스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정밀 유도무기죠.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에 이 유도폭탄을 장착해 캄보디아군의 다연장 로켓 진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KGB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기존 비유도 폭탄의 유도 기능을 부여해 정밀 유도 무기로 변신시키는 키트 방식이죠. 사거리는 최대 100km에 달하고 원형 공산 오차는 불과 12m 수준입니다. 가격은 한 발당 약 1억 원으로 수십억 원대의 고급 유도 무기와 비교하면 파격적이죠. 태국군은 초기에 약 20발의 KGB를 도입했는데 이번 충돌에서 모두 소진했고 추가 구매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태국 국방부 장관 수틴 클랑상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T-50 훈련기와 호위함 등 대한민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영토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국은 한국의 천궁2, 현궁, 신궁 등 유도 무기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현궁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 미사일입니다.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완성됐고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됐죠. 사거리는 2.53km이고 균질압 연강판 기준 900mm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무게는 미사일과 발사관 포함 13kg으로 22kg이나 나가는 미국의 제블린에 비해 훨씬 가볍죠. 현궁의 진가는 예멘 내전에서 입증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미국의 제블린과 한국의 현궁을 모두 사용해 본 뒤 현궁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죠.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의 적외선 영상 유도 기술을 적용해 발사 후 사수가 즉시 엄폐할 수 있고 직사와 탑어택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가격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23억 원에 달하는 제블린이나 스파이크에 비해 절반 이하죠. 태국군 관계자들은 한국산 무기는 성능과 가격, 납기 속도 모두에서 만족스럽다며 특히 신속한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 체계가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태국은 2018년 대구급 기반의 호위함을 5,200억 원에 도입했는데 태국 방산 계약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이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댓이라고 명명했습니다. 2015년 국산 훈련기 T-50TH 4대를 구매한 태국 공군은 2017년 8대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군부 교체기마다 기존 사업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추가 구매한 건 작전 성능에 만족했다는 증거죠. 이런 신뢰가 쌓이면서 태국은 2019년 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한 나라는 태국과 필리핀뿐이죠. 반면 중국제 무기에 대한 태국의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과거 중국산 잠수함 도입이 독일 엔진 공급 차질로 무산되며 핵심 부품 공급망 문제가 드러났죠. 이후 태국은 중국산 무기를 거부하고 한국산 호위함 재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도 이런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제 대공방어 시스템과 400에서 500발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했지만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했죠. 특히 사거리 130km의 PHL-03 다연장 로켓포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무기를 팔 때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품을 내세우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과 신뢰성은 별개라며 특히 운용 교육과 유지보수 지원 체계가 부실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군이 노획당한 GAM-102LR은 중국군에는 배치되지 않은 수출 전용 모델이죠.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방산업체가 경쟁하다 탈락한 업체들이 정부 지원으로 수출 시장에 나서는 구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중국제 최신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의 배후에 중국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태국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6월부터 중국의 Y-20 군용 수송기가 6번 정도 캄보디아 시아누크비를 오갔는데 이때 다연장 로켓과 포탄 등이 적재됐다고 보도했죠. 중국의 무기 지원 전략은 명확합니다.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품을 무기로 개발도상국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GAM-102LR의 경우 한 발에 11만 2천 달러로 약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미국의 제블린이 2억에서 3억 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확실히 저렴하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 아시아 방산 전문가는 중국제 무기의 가장 큰 문제는 부품 공급망의 불안정성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우회 경로를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품 품질이 떨어지거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죠. 태국의 잠수함 도입 무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독일이 엔진 공급을 거부하자 중국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GGB의 경우 GPS 유도 시스템부터 활공 날개까지 모두 국산화됐죠. 이는 국제 제재나 공급망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한 태국 국방 조달 담당자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무기 지원도 실전에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태국군은 한국산 KGGB로 캄보디아 로켓 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3세대 전차로 1세대 전차를 압도했죠. 공군력 차이는 더 컸습니다. 태국은 그리펜과 F-16 50여 대를 보유했지만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태국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중국제 최첨단 미사일을 폐기하고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하죠. 태국군 관계자들은 중국제 무기는 스펙은 화려하지만 실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한국산 무기는 성능이 검증됐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태국의 KGGB 실전 사용은 한국 방산의 전환점입니다. 폴란드는 KGGB를 현지 생산으로 도입했고 필리핀도 추가 구매를 검토 중이죠. 현공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방산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기로 올해도 수주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충돌은 중국제 무기와 한국제 무기의 실전 비교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중국은 1대1로로 캄보디아를 지원하며 최첨단 무기를 공급했지만 실전에서 제 역할을 못했죠. 반면 한국은 무기 판매와 운용 교육, 기술 지원까지 제공하며 검증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태국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 방산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2019년 한태 지소미아 체결은 양국이 안보 동맹국으로 인정했다는 신호죠. 실제로 태국군이 노획한 GAM-102LR은 제한적 분석만 하고 폐기할 계획입니다. 중국제 무기 운용에는 별도 훈련과 부품 공급선이 필요한데 한국과 미국 무기에 익숙한 태국군에게는 부담이죠. 한국 방산은 가성비, 신속한 납기, 검증된 성능으로 승부합니다. 동남아 방산 시장은 연간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중이고 한국은 고가 서방 무기와 저가 중국 무기 사이에서 최적 포지션을 확보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충돌은 중국제 무기의 한계와 한국제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2025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태국군이 677고지 점령 과정에서 캄보디아군이 남기고 간 중국제 최첨단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 노획한 건데요. 놀라운 건 태국군이 이 미사일들을 실전에 투입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답은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에 있었습니다. 태국군이 노획한 무기는 중국 폴리 디펜스가 제작한 GAM-102LR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올해 초 이집트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중국의 최신형 5세대 대전차 미사일이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태국군이 상당량의 GAM-102LR을 노획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미국의 제블린, 한국의 현궁처럼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택한 다목적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무려 1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제블린의 5km, 한국 형궁의 3km에 비하면 훨씬 긴 사거리죠. 가격은 한 발에 11만 2천 달러로 서방제 무기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장갑 차량은 물론 강화군 진지, 경량 차량, 구조물, 심지어 해상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하니 성능만 놓고 보면 상당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태국군은 이 미사일들을 실전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중국제 대전차 미사일이 성능은 괜찮아 보이지만 실전 신뢰성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는 거죠. 반면 한국의 형궁은 이미 중동 전장에서 그 위력이 입증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예멘 내전에서 형궁을 사용해 후티 반군의 차량과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요. 후티 지휘관 차량을 형궁으로 파괴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동 표적을 쉽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실전에서 증명된 거죠. 한국 형궁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먼저 무게가 겨우 13kg에 불과합니다. 보병이 직접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죠. 사거리는 2.5km에서 수출형은 3km까지 늘어납니다. 균질압 연강판 900mm를 뚫을 수 있는 관통력을 자랑하는데요. 이건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탑어택 능력입니다. 형궁은 발사 후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적 전차 상부에서 공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상부 장갑이거든요. 텐덤 탄두 방식을 채택해 전방의 성구 탄두가 반응 장갑을 격파하면 후방의 주 탄두가 전차 본체를 파괴합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 사수는 미사일을 쏜 뒤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생존성이 높습니다. 형궁의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입니다. 미국 제블린이 한 발에 3억 원인데 비해 형궁은 1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거죠. LIG 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1,440억 원 규모로 형궁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27년까지 최소 1,000발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과의 인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태국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국가인데요. 2015년 국산 훈련기 T-50TH 4대를 구매한 뒤 2017년 8대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2018년에는 대구급 기반의 호위함을 5,200억 원에 도입했죠.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태국은 이 호위함의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포 나두냐댓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만족했다는 의미죠. 특히 2025년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에서 한국산 KGGB 유도폭탄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에 KGGB를 장착해 캄보디아군의 다연장 로켓 진지를 정밀 폭격했는데요.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이 2022년 구매한 KGGB는 겨우 20발이었는데 이번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자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죠. 태국이 중국제 미사일을 폐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중국제는 카탈로그 스펙은 화려하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중동, 유럽 등지에서 실전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특히 형궁은 사우디에서 수년간 사용하며 신뢰성이 입증됐습니다. 태국 국방부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궁2 지대공 미사일, 형궁 대전차 미사일, 신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 한국산 유도무기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궁은 정글 지형이 많은 동남아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입니다. 캄보디아와의 분쟁에서 중국제 무기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검증된 한국 무기로 전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태국 국방부 장관은 2024년 방한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T-50 훈련기와 호위함 등 대한민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영토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현재 군 현대화를 위한 비전 2026 계획을 추진 중인데 한국산 무기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중국제 최신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분쟁의 배후에 중국이 있음을 드러낸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무기까지 지원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그 무기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죠.
한 국방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제 무기의 최대 약점은 실전 경험 부족입니다. 카탈로그상 사거리 10km가 실제 전장에서도 구현되는지 검증되지 않았어요. 반면 현궁은 사우디가 5년 넘게 실전에서 사용하며 데이터가 축적됐습니다.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이 입증됐죠. 이런 실전 검증이야말로 무기의 진짜 가치를 결정합니다. 태국군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노획한 중국제 미사일은 폐기하고 검증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현궁 도입이 확정되면 태국은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전차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정글 지형에서의 게릴라전에 최적화된 무기이기 때문이죠. 현궁의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필리핀이 최근 현궁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발사기 5문과 미사일 10발을 우선 도입한 뒤 운용평가를 거쳐 매년 추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도 K2 전차, K9 자주포와 함께 현궁을 패키지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미사일의 중요성이 입증된 만큼 유럽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거리 연장형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LIG 넥스원은 아랍 국가들의 요청으로 사거리를 4km 이상으로 늘린 수출용 현궁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평지가 많은 중동과 유럽에서 운용하기 적합하도록 개량하는 거죠. 한국투자증권은 현궁이 사거리 연장을 통해 기존 약점마저 극복한다면 대체 수요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K방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중국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시킨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태국군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배경에는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궁과 같은 검증된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그 가치를 증명한 거죠. 태국군이 중국제 미사일을 버리고 한국제를 선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성 때문입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중요한 건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 페루 남부 아레키파주 훈련장에 특별한 방문객들이 도착했습니다. 브라질 육군 기술평가단 23명과 국방부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된 총 30명 규모의 참관단이었죠. 이들의 공식 방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브라질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레오파드 1 A5 전차와 M60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 사업의 후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 육군은 1990년대 벨기에로부터 도입한 레오파드 1 A5 87대를 주력 전차로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50년이 넘은 2세대 전차 플랫폼인 레오파드 1은 현대전 환경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죠. 브라질 국방부는 올해 1월 중전차 65대와 보병 전투차 78대 조달 절차를 공식 시작했고 주력 전차 요구 조건으로 120mm 포 궤도 차대, 400km 항속거리, 그리고 중량 50톤 미만을 제시했습니다. 페루가 최근 한국산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브라질 참관단은 이웃 국가에서 직접 한국 무기체계의 실전 운용 능력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훈련 첫날, 페루 육군 제1기갑여단 소속 K808 장갑차 6대가 안데스 산맥 기슭의 험준한 지형을 질주했습니다. 8x8 바퀴 구동 방식의 K808은 자동 공기압 조절 시스템을 통해 바이투성이 비탈길에서도 안정적인 기동력을 과시했죠.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된 K808은 한 대가 의도적으로 타이어 한 개를 손상시킨 상태에서도 시속 60km 이상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했습니다. 브라질 참관단은 차량 내부에 탑승해 승차감과 통신 장비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보병 10명을 탑재한 K808은 지휘 차량과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으며 전술 정보를 공유했고 차량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전장 상황이 디지털 화면에 표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브라질 육군 대령은 참관 노트에 K808의 기동성과 승차감이 예상보다 우수하다. 특히 차량 간 데이터 링크 기능이 인상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훈련 이틀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2 전차 4대가 훈련장에 투입되면서 개별 무기 시연이 아닌 체계 시연이 시작된 것이었죠. K808 장갑차 부대가 전방으로 전개하는 동안 K2 전차들은 약 3km 후방에서 대기했습니다. 전차장용 파노라마 조준경을 통해 주변 지형을 스캔하던 K2 전차가 갑자기 포탑을 회전시켰습니다. 약 2.8km 전방 능선 뒤에 숨어있던 표적 전차 모형을 열상 장비로 자동 탐지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질 참관단이 주목한 순간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K2 전차 4대가 동시에 서로 다른 표적을 자동으로 분배받았던 것이죠. 첫 번째 전차는 2.8km 전방의 표적을,
두 번째는 3.2km 좌측의 표적을,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우측 능선의 표적들을 할당받았습니다. 전차장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아도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각 전차에 효율적으로 분배한 것이었습니다. 헌터킬러 시스템을 갖춘 K2는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다음 표적을 탐색하는 동안 포수가 현재 표적을 사격할 수 있어 한 대의 전차가 마치 두 대처럼 작동했습니다. 브라질 참관단 중 한 명이 메모를 멈췄습니다. 바로 4대의 K2 전차가 자동장전 장치를 통해 거의 동시에 포탄을 발사하는 장면을 목격한 직후였습니다. 탐지부터 사격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8초. 브라질이 현재 운용 중인 레오파드 1A5는 수동 장전 방식으로 탄약수가 직접 포탄을 장전해야 하며 표적 탐지도 전차장과 포수가 유광과 광학 장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최소 30초 이상 소요될 작업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K2 전차들이 K808 장갑차 부대 및 후방의 지휘 차량과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드론이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이 지휘 차량을 거쳐 각 전차의 전장관리 시스템 화면에 표시되었고 K2 전차가 탐지한 표적 정보는 즉시 K808 장갑차 부대에 전송되어 보병들이 적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전문지 기자는 이날 훈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페루군이 선보인 것은 단순히 전차와 장갑차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통합 전투 체계였다. 훈련 3일째, 브라질 참관단은 기술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방향이 처음 예상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K2 전차의 장갑 두께, 주포 관통력, 최고 속도 같은 개별 플랫폼 성능에 집중했던 질문들이 3일째부터는 전술 네트워크 운용 교리, C4I 시스템 통합 방법, 유지보수 체계,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었죠. 한 브라질 기술평가단원은 K2의 화력 수치보다 탐지에서 결심, 사격까지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평가단원은 참관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2와 레오파드 1의 비교는 플랫폼 대 플랫폼의 비교가 아니다. 이것은 전투 개념 자체가 다른 두 시스템의 비교다. 참관단 내부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기존 레오파드 1을 단순히 레오파드 2로 교체하는 방안을 여전히 선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단순 성능 개량으로는 한국식 통합 운용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육군이 K2와 K808을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전차 운용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죠. 귀국 후 제출된 참관 보고서는 브라질 국방부 내부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식 통합기관 모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이를 개별 무기체계의 성능합이 아닌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체계의 시너지라고 정의했습니다. 보고서는 레오파드 1 후속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고 독일과 미국 외의 제3의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브라질 국방전략연구소 소속 분석가는 브라질이 만약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면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전술 교리 자체를 재편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 국방부는 12월 초 내부 회의에서 한국산 기갑체계를 레오파드 1 후속 사업의 유력 비교 대상으로 공식 포함시켰습니다. 페루의 사례는 브라질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루는 2025년 12월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 도입을 공식 확정했고 향후 현지 생산을 통해 총 150대의 K2와 280대의 K808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페루 육군 군수사령부 총사령관 호르헤 아레발로는 이번 협력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외국 공급업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루와 한국의 방산협력은 2024년 K808 장갑차 30대 수출로 시작되었고 2024년 11월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 조병창이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협약에 배타적 권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페루 육군이 전차나 장갑차 등 지상무기를 도입할 때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수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조건이 명문화된 것이죠. 방산 분야에서 이런 독점 권한 확보는 기술력과 신뢰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움직임은 중남미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합니다. 영국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 제인스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상 무기 시장 규모는 563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칠레는 이미 독일에서 퇴역한 레오파드2 전차 130여 대를 개량해 운용 중이며 페루는 K2 전차로 칠레를 능가하는 기갑 전력을 구축하려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도 노후 전차 교체 사업을 준비 중이죠. 국제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 분석가는
한국이 폴란드에서 증명한 빠른 납기와 기술 이전 의지가 중남미 시장에서도 결정적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2022년 K2 전차 180대를 계약한 후 2025년까지 모두 인도받았지만 같은 시기 독일 레오파드2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9년 뒤에나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브라질 참관단이 페루 훈련장에서 메모를 멈춘 그 순간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히 우수한 전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차, 장갑차, 지휘차량, 드론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미래 전장의 모습이었죠. 이건 전차가 아니라 시스템이다라는 그들의 평가는 K2 전차의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한국이 제시하는 통합 전투 개념 자체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브라질 국방부의 장기 전력 개편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페루 훈련장에서의 3일은 분명 중남미 방산 지형도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 방산이 폴란드를 넘어 중남미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 시점에서 브라질의 선택은 영내 다른 국가들의 의사결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